영등포고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 세계는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의 배경은 20세기 초 유럽이고요. 아무래도 패전국 독일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파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둬야 할 키워드들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체제, 국제연맹, 워싱턴 회의, 민주공화정과 신생 독립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과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와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패전국 독일은 전쟁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렀을까요? 자, 앞서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독일이 통일했을 때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관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관식을 했던 그곳 베르사유 궁전에서 또다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베르사유 궁전의 비밀의 방이라는 곳이 비밀의 방이래요. 네, 거울의 방입니다. 자, 이때 당시 승전국 중에 한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후 세계는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평화원칙 14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3.1운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 살펴볼게요. 비밀 외교를 폐지한다. 즉, 자기들끼리 몰래 이익을 위한 비밀 외교는 갖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식민지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 즉 민족 자결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3.1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민족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패전국들의 식민지만이 독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상실한 지역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고 러시아는 중간에 이탈한 나라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만 독립할 수 있었고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당시 우리나라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3.1운동을 해도 독립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실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사르하루에 있는 탄광지대의 절대적 소유권과 독점 채굴권을 프랑스에게 넘긴다.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가 연합군의 주요 국가에게 넘긴다. 독일은 동맹국가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원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의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즉, 독일이 갖고 있던 모든 이익이 되는 권리를 빼앗아서 빈털터리로 만들자라는 게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윌슨이 이 14개조 원칙 마지막에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만드는 단체 국제연맹이 이때 창설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엔이라고 하죠. 그 유엔의
원래 이전에 그 전신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쟁을 위한 군비를 축소시키자, 그리고 각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해주자,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14개조 원칙에서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했던 장본인인 미국이 불참을 하고요. 당시 패전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독일과 소련을 배제시켰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죠.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해서 유엔에서는 바로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국제연맹의 한계를 뼈저리게 겪고 나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이외에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조약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승전국이라는 것을 믿고 기세 등등 팽창하니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열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력 함대를 제한하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을 회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카르노 조약은 독일을 국제연맹에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제적인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합의합니다. 켈로그 브리앙 조약 역시도 전쟁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삼지 말자라고 맺지만 이후에 독일은 또다시 국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도스안과 영안은 아니에요. 바로 독일이 지금 200억 마르크의 배상금이 있는데 이 배상금 부담을 경감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런던 회의 같은 경우도 해군의 군비를 축소시키자. 즉 이러한 내용들 전부 우리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들이 평화를 유지하자, 조심하자라는 이러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배상금인데 원래 처음에 여기 보시면 배상금 총액이 1320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 지금 가뜩이나 전쟁을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를 점점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게 되고요. 마지막에 30억 마르크까지 줄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은 많았고 전쟁 복구도 힘들었고 또 이때쯤에 경제 공황까지 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독일이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시 제정, 즉 황제가 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제국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이 나라들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독일에 등장하게 된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뭐 지금 날의 이런 헌법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 헌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뭐 의원 내각제, 뭐 민주주의, 여성의 참정권 인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8시간 노동, 공공보험 확대 등과 같이 오늘날 흔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바이마르 헌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당시 군인으로서 전쟁 기여도가 높았던 남성의 선거권이 모두 인정되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4차 1918년 전쟁 이후에 21세의 남성이 모두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죠. 물론 여성도 투표권을 이때 갖긴 하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여성이 이제 21세 동등하게
보통 선거를 할 수 있었던, 평등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건 1928년 이후이다 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1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을 때 그 영향으로 남성들 대신 공장에 나가 전쟁 물자를 공급했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투표권을 위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뉴질랜드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된 이후로 이제 48년에 처음 선거를 하죠. 그래서 이 48년 이후로 우리나라도 쭉 이제 보통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성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영화 서프레제트에 대한 간단한 영상 신청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당시 여러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는 어떤 민족 운동을 했는지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